안녕하세요. 세상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 정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40대 남자입니다. 그 인간, 아니 그 인간들은 처가 식구들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처가 식구들을 어떻게 인간들이라 표현하냐고 나무라실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들만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그들이 끝내 넘봐서는 안 될 것까지 넘봤기 때문이었죠. 그 일은 누구보다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저희 누나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 당시의 일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사람으로 제 아버진 제가 고작 7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론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던 어머니가 저와 저보다 6살 많은 누나를 키워주셨죠. 그리고 늘 바쁘시던 어머니 대신 절 가까이에서 돌보고 챙겨줬던 사람은 누나였어요. 재준아, 밥 먹어. 그리고 너 또 축구했어? 누나가 옷 깨끗하게 입으라고 했지? 별로 안 더러워졌어. 그거 내일 한 번 더 입을 거야. 빨지 마, 누나. 너 이렇게 꾀지지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엄마한테 괜히 뭐라고 하는 거야. 으유, 이 사고뭉치. 숙제는 다 했어? 밥 다 먹으면 누나한테 숙제 검사 받아. 생각해보면 그때 누나도 참 어린 나이였건만 누난 친구들과 잘 놀지도 않고 가족만 챙겼어요.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과 밥을 하고 동생인 저도 살뜰히 돌봐줬죠. 게다가 그 와중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누난 장학금을 받으며 살던 지역 근처의 유명 국립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갈 당시 서울에 꽤나 큰 중견교배 다니던 누난 떡하니 제 첫 등록금도 내줬죠. 그렇게 제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던 누난 제가 29살 때 매형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취업해서 누나처럼 서울에 살던 전 누나, 이젠 나 걱정하지 말고 누나 인생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결혼 축하해. 하는 말과 함께 직장 생활하며 모아뒀던 돈 대부분을 건네줬죠. 물론 사회생활 한 기간이 짧아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누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고맙다며 눈물을 훔치던 누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재준아, 누나 어떡해? 네 매형 그 나쁜 자식이 바람을 피웠어. 하지만 누나의 결혼 생활은 오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던 누난 결혼한 지 4년 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누난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갔죠. 그런데 암 판정을 받은 지 1년 뒤쯤 누나가 절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하며 울더라고요. 저와 어머니 앞에선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하던 매형은 누나가 암에 걸린 직후부터 1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매형이 의심된 누난 매형의 뒤를 캐다 확실한 증거들을 잡았다고 했죠. 야, 감히 너 따위가 우리 누나를 울려? 어? 처남, 우리 회사 앞까지는 어떻게? 어? 누난 자신이 알아서 할 거라고 했지만 눈이 돌아서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때문에 저는 매형의 회사 앞을 찾아가 이판사판으로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그놈은 아픈 와중에도 창피했는지 얼굴을 부여잡은 채 주위를 마구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망신을 줬죠. 야, 너 내가 우리 누나한테 똑바로 하라고 전에도 그랬지? 우리 누나만의 문제도 아닌 불임 가지고 네 부모가 우리 누나 구박한다는 거 알았을 때 내가 분명히 우리 누나 상처받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지? 근데 감히 우리 누나가 힘들게 암투병하는 동안 넌 뒤에서 호박 실을까? 이 시궁창보다 더러운 놈아. 이후 저는 그놈 회사와 상간녀 회사에 익명으로 폭로도 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놈은 회사에서 잘리진 않았지만 상간녀는 직장을 잃고 나중엔 그놈과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별개로 누난 그놈과 이혼한 뒤 그 두 연놈에게 위자료도 청구해 전부 받아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누나 집엔 한동안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누나 곁을 지켜주셨죠. 그 상종 못할 놈, 부모한테도 내가 쫓아가서 쌍욕을 해줬다. 천박한 집안 같으니라고? 오히려 잘 됐어. 너 암세포 떼어내면서 네 인생을 조먹는 그놈하고 그놈 집안도 잘 떼어냈다고 생각해. 저와 누나도 모르게 누나 시댁까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으신 어머닌 누나에게 힘을 주려 애쓰셨어요. 이후 다행히 누난 치료를 잘 마친 뒤 추적 검사만 받으며 지낼 수 있었고 몇 년 뒤엔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닌 다시 살던 지방으로 내려가셨죠. 엄마, 그냥 저랑 같이 서울에서 지내시자니까요. 아니면 어머니, 저희 집이라도 오세요. 아니, 이제 너엿한 직장인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힘들게 정육점도 안 접으시고 지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려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랑 일찍 결혼해서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일을 왜 쉬어? 그리고 힘에 부쳐서 정육점을 접더라도 난 평생 살아온 그곳이 좋다. 게다가 재준이 넌 장가도 간 놈이 아이 무슨 합가야. 아유, 난 서울 올 생각 전혀 없으니까 둘 다 포기해라. 저와 누나가 붙잡았지만 워낙 여장부였던 어머닌 단호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말씀처럼 당시 전 결혼한 지 막 1년이 됐을 쯤이었어요. 물론 제가 독단적으로 어머니께 합갈 제안한 건 아니고 먼저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한 건 제 아내였죠. 제 아내는 너무 착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인지를 얘기하자면 결혼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오빠, 나 사실 우리 가족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아내와 저는 제가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아 이직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난 직장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렇게 연애 중 결혼 이야기가 한 번씩 오가던 어느 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정사를 털어놨어요. 그동안 아내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몰랐던 전 많이 놀랐습니다. 처가의 어려운 형편보다 문제였던 건 바로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강원도 쪽에서 화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지. 근데 그 화원 일주일에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더 많아.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성실이랑은 거리가 먼 분들이거든. 맨날 가게 문 닫고 집에서 쉬거나 친구인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놀러 다니는 일이 다반사야.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내 남동생도 딱 우리 부모님 같은 애고 맨날 이 직장 저 직장 간만 보다가 금방 그만둬 버리고 놀기만 좋아하는 애. 성실하고 검소했던 아내와 달리 처가 식구들은 게으르고 씀씀이도 해펐다는군요.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처가 식구들, 특히 장인 장모가 늘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거절을 하다가도 그래도 힘든 형편에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외면하지 못하고 또 돈을 주곤 했다네요.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이런 나랑 결혼할 사람은 무슨 죄겠어. 난 친정 식구들 때문에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나랑 결혼한다면 분명 오빠도 우리 집 식구들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난 오빠가 결혼 이야기 꺼낼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 그래도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빠를 놓아줄 각오까지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답답해 보여도 워낙 심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모질게 굴지 못한 아내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아내의 심성에 대한 양면을 좋은 부분만 골라서 사랑할 순 없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고민은 됐지만 결국 아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제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대신 결혼하면 처가의 마음 약한 아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돈 관리는 전적으로 제가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좋아. 내가 왜 불만 있겠어. 나도 그렇게라도 이젠 우리 가족에게 더는 휘둘리고 싶지 않아. 아내는 끝내 곁에 남아준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렇게 우린 제 나이 37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누나 때와 똑같이 저희에게도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누난
무려 제가 누나의 결혼 당시 줬던 것에 곱절이 넘는 돈을 제게 주더라고요. 게다가 누나와 어머니는 아내의 사정을 듣곤 직접 우리를 데리고 다니며 혼수와 예물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아가, 우리가 너한테 눈치를 주려고 널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여자가 직접 골라야 평생 서운함이 안 남는 걸 알고 널 부른 거다. 우리가 혼수랑 예물을 해주고 싶은데 네 취향을 잘 모르니까 말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든 혼수는 마련해 온다고 했다며? 네 사정 다 아는데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하지만 안 그래도 저희 친정은 지원도 못 해주고 저도 오빠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적은데요. 이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비 올케가 그런 미안함을 느낄 줄 아는 애인 걸 아니까 나도 엄마도 더 올케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이럴 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 그리고 올케, 결혼하고 나서도 혹시 기댈 곳 없으면 나랑 엄마한테 기대.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아내처럼 저도 이건 정말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어머니와 누나의 마음은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이건 제가 아닌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라며 넌 가만히 있으라고 야단까지 쳤죠. 아내는 그런 두 사람에 대한 고마움에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저 맨날 가족들 요구만 들어줘 버릇했지. 이렇게 챙김받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또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아이고, 어린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꼬. 괜찮다.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챙겨주고 의지도 돼줄 테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울지 말어. 그래, 옳게. 그리고 무엇보다 난 같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전화 걸어도 되고 찾아와서 밥도 사달라고 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올케가 필요하다면 말이야. 이젠 내가 올케 언니라고 생각해. 자식과 동생으로서도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던 두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 또한 어머니와 누나의 진심을 알았기에 두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도 먼저 모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혼 후 아내는 저보다도 더 어머니와 누나와 자주 통화하고 두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여보, 형님 이번 주말에 어머님 보러 가신대. 우리도 가자. 어머님 좋아하시는 포도랑 굴비도 좀 사서. 또? 아니, 저번 주에도 어머니 뵈러 다녀왔잖아. 에이, 일주일이면 오래됐지 뭐. 그리고 나 형님 뵌지 벌써 3주나 됐단 말이야. 형님이 요새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고 나랑 안 만나 주셔서. 가자. 어? 당신 안 가면 나라도 혼자 간다. 아유, 대체 누가 친자식의 친동생인지 모르겠다니까. 이번 주말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나만 불효자 되겠네. 아유, 알았어. 가자, 가. 평소 차분하고 성숙했던 성격의 아낸 이상하게 어머니와 누나 앞에만 가면 어린애처럼 해맑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로서 도리야 넘치게 잘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두 사람을 믿고 신뢰한 나머지 어리광쟁이가 되기도 했던 거죠.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누난 여동생이 생긴 것 같다며 아내를 정말 예뻐했어요. 형님, 이번에 형님 사시는 동네 옆에서 무료 전시한대요. 우리 거기 갔다가 저녁엔 닭발 먹으러 가요. 네? 닭발에 소주 제가 쏠게요. 좋지. 역시 놀자고 나 불러내주는 사람은 우리 올케밖에 없다니까. 대신 닭발은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형님이 좋아서 불러낸 건데 당연히 제가 사야죠. 저번에 형님이 맛있는 거 사주셨잖아요. 여보, 나 그날은 형님이랑 둘이 놀고 올게. 괜찮지? 저 없이도 누나를 자주 만나던 아내에게 저도 어머니도 참 고마워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저와 어머니는 늘 누나를 걱정했거든요. 주위 친구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어 누나와 자주 만나지 못했기에 혼자 많이 쓸쓸해할까 봐요. 제가 자주 연락한다고 한들 남자와 여자의 공감대는 좀 다르니까요. 옳게
정말 고생 많았어. 재준아, 너 옳게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지? 여잔 출산 후에 몸 회복하는 일이 진짜 중요하대. 너 책임감 가지고 옳게 잘 보살펴야 한다. 아내는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이를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누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축하해줬어요. 어머니 또한 첫 손주가 태어난 걸 기뻐하며 아내의 산후조리원 비용 전액을 내주셨죠. 그리고 아내가 조리원에서 퇴소한 후 누난 아내를 돕기 위해 찾아와 아내에게 무려 500만 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어? 거절하면 나 서운해? 나 돈 잘 버는 거 알잖아. 게다가 뭐 쓸데도 없는데 전혀 부담 가질 거 없어. 애 용품은 내가 또 많이 선물해 줄 테니까 그건 우리 조카나 내 동생한테 쓰지 말고 옳게 먹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것만 사. 으이구, 대견한 우리 옳게 내가 한번 안아줄게. 아내는 결혼을 하며 자신이 얻은 건 저와 아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진정한 가족이라며 늘 가슴 벅차했어요. 이렇듯 저희 어머니와 누나라는 존재가 아내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던 건 저희 가족과는 너무 상반됐던 처가 식구들 때문이기도 했죠. 처가 식구들은 아내가 출산할 때를 포함해 단 한 번의 지원 혹은 용돈도 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당시 꽉 닫힌 마음을 표현하듯 팔짱을 단단히 끼고 앉은 장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은 가은이한테 들어서 대충 알고 있지? 우린 먹고 돌아가실래도 지원해줄 돈 없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한테 절대 돈 바라지 말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착한 딸을 다 키워서 시집 보내줬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겠지? 엄마,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그런 말을 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장인 장모한테 효도하고 살아야지. 네, 제가 사위로서 돌인하고 살겠습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을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저는 발끈하던 아내를 맞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아내에게 사정을 들었을 때,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각오한 시작점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대답을 듣고 장인과 장모는 크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들은 도리는 하고 살겠다는 제 말에 앞으로도 돈을 실컷 뜯어낼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처가에 정말 딱 남들만큼 명절과 생신, 어버이날 등을 챙기는 정도의 도리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장인 장모의 끝없는 돈 요구는 거절하면서요. 박서방, 남들은 자식들이 결혼하면 기념으로다가 시부모나 장인 장모 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던데 자넨 뭐 없나? 결혼 기념으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린다고요? 정말 여유가 많은 사람들인가 봐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갚을 집 대출금도 많고 그만한 여유가 못 돼서요. 박서방, 내가 마음에 드는 명품 시계가 하나 있어서 사려고 가은이한테 연락했더니만 자기한텐 경제권이 없다고 하네. 그래서 자네한테 전화했어. 가은이가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겐가? 아니면 진짜 자네가 돈 관리를 다 하나? 그게 뭐든 간에 이 장인 시계 하나만 사게 돈 좀 보내주게. 알지? 남자의 진짜 자존심은 시계인 거. 장인어른 지금 가지고 계신 시계만 해도 3개 아닌가요? 그리고 늘 동네만 돌아다니시면서 왜 그런 좋은 시계가 또 필요하세요? 저도 여유가 있으면 해드리고 싶지만 그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말했듯이 돈 관리는 정말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뭔가 요구하셔도 소용없으실 거예요. 이봐 박서방, 자네 정말 너무하는구만. 우리가 가은이 결혼을 괜히 시켰어. 애가 결혼 전엔 그래도 끈질기게 조르면 돈을 주곤 했는데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선 우리 돈줄이 꽉 막혔다고. 그렇다고 자네가 우릴 여행이라도 따로 보내줘. 선물을 더해줘. 우린 가은이를 키워준 부모야. 그럼 응당 감사하게 효도를 해야지. 제가 명절이나 두 분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마다 드리는 용돈에 선물만 해도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저희도 여유가 될 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드려야 맞는 거지. 왜 저희가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무리를 해야 돼요? 그 돈, 그 선물들 없으면 두 분께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두 분 때문에 제 아내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제가 돈도 제 아내도 직접 지킬 겁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살면서 우리 가족 때문에 정말 많이 울고 불행했어요. 그렇게 가족한테 질질 끌려다니던 절 구제해주고 행복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 친정 식구들한테 도리라도 지켜주는 이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운데 왜 자꾸 절 못 불행하게 만들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처가의 남들만큼 하며 지냈던 건 순전히 제 아내를 봐서였어요.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돈을 주지 않는 절 원망하던 장인 장모에게 매번 화를 냈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처가 식구들에게 뭐든 못 해주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가 식구들은 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이상 또 그 이상을 바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에 전 애초에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저도 저지만 아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뻔뻔했던 건 장인 장모뿐 아니라 처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영, 저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너무 굳어지는 느낌이에요. 제주도라도 다녀오게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매영, 저 이번에 나온 게임기 하나만 사고 싶은데 선물로 그거 하나만 딱 사주시면 안 돼요? 처남은 유일하게 2년 넘게 다녔던 한 공장에서 처남댁을 만나 용케 결혼에 꼴인했었습니다. 심지어 처남댁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처남은 결혼을 하자마자 게으른 본색을 드러내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기 바빴어요. 게다가 게임에 무슨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1,000만 원이나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때문에 그 착했던 처남댁도 재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해버렸죠. 결혼한 지 고작 8개월 만에요. 심지어 모은 돈도 별로 없던 처남을 위해 처남댁 어른들이 전세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던 거라 처남은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처가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 1,000만 원의 빚까지 생긴 채로요. 그 이후에도 처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백수로 지내며 게임에만 매달리며 살더군요. 게다가 처남은 게임에 돈을 쓰고 여행도 가고 싶다며 자꾸 제게 손을 벌리더라고요. 처부모님처럼 처남도 경제권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처남을 따끔히 혼냈습니다. 이혼을 당하고서도 여태 정신을 못 차려? 오죽하면 장인 장모님까지도 처남 감당이 안 된다고 한숨을 쉬시겠어? 처남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갈 때도 장모님께 돈 타서 나간다며? 철 좀 들어, 어? 여행도 게임도 백수 생활도 내가 다 그만한 능력이 될 때 마음껏 누릴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어디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안 하면서 당연하게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들어? 정신 차려. 또 한번 그런 소리 했다간 나한테 더 험한 소리 들을 줄 알아. 그래도 아내의 동생인지라 처남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업 프로그램도 알려주는 등 저도 많이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처남은 이젠 아예 일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처남은 매번 화를 내는 제가 무서웠던 건지 이후론 돈 요구도 못하고 슬슬 피하기도 했죠. 아내는 늘 처가만 관련되면 제게 면목이 없어 했어요. 그래도 처가 식구들 때문에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질 때 제외하면 저와 아내는 아들과 함께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갑작스런 큰 슬픔이 찾아오더군요. 형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비록 재발은 됐지만 이번에도 꼭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완치 판정도 받으셨잖아요. 고마워, 옳게. 어,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이번에도 꼭 이겨내고 천년만년 살 거야. 꾸준히 검진을 받고 지내던 누난 충격적인 암 재발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완치 이후에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암이라더니 이번엔 다른 장기로 암이 많이 퍼진 뒤였죠.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어머니만큼 크게 오열했던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이후 누나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전과 달리 계속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난 갈수록 야위게 됐고 아낸 그런 누나를 마치 친동생처럼 보살폈어요. 형님, 오늘 햇살이 너무 좋죠?
우리 병원 정원으로 산책 가요.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올케. 힘드시면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니면 휠체어라도 태워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그 못된 암세포들이 도망가죠. 여보, 휠체어 좀 가져다 줄래? 미는 거 내가 밀게. 그러고 싶어. 당시 정육점을 접으셨던 어머니는 자신이 올라와 누나를 간병하겠다고 하셨지만 아내는 어느덧 70을 훌쩍 넘기신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때문에 아내는 자신이 직접 휴직까지 하며 누나를 간병했어요. 형님은 나한테 친언니보다도 더 친언니처럼 잘해주신 분이야. 그런 형님께 평생 정말 잘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내가 형님을 챙겨드리고 싶어. 저도 누나를 간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형편이 어렵진 않았어도 제가 아내보다 벌이가 훨씬 많았기에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결국 누나가 걱정되어 어머니도 서울에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지만 고된 누나의 간병은 여전히 아내가 도맡곤 했죠. 누나도 어머니도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아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리지를 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두 분이 제게 어떤 존재인진 두 분조차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형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아내뿐 아니라 저와 어머니도 누나의 간병에 최대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상황은 악화만 되어 가더군요. 그리고 결국 누난 투병 1년 5개월 만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때부터 아내는 거의 집도 들어오지 않고 누나 옆에 붙어 살며 매일을 눈물바람으로 보냈습니다. 애미야, 며칠만이라도 집에 가서 좀 쉬거라. 오늘은 내가 여기 있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재준이가 지키고 있을 거다. 이러다가 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또 집에 가서 이번엔 애랑 시간 보낸다고 모시지 말고 그냥 너만 생각 좀 해. 어? 집안일도 재준이랑 내가 다 진즉에 다 해놨어. 저도 어머니도 누나 곁에서 밤을 많이 지새웠지만 아내는 거의 집착하듯 누나의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보다 못해 저와 어머니가 그런 아내를 억지로 집에 데리고 오면 아내는 평소에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번엔 또 아들을 챙기고 집안 정리를 하며 쉬질 않았죠. 그렇게 가족만 생각하며 자기 몸은 챙길 생각도 않던 아내가 걱정돼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박서방, 요즘 사돈처녀 간병하느라 힘들지? 저기 정신없는 와중에 미안한데 나 10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없을까? 내가 지난달에 쇼핑을 좀 많이 했는데 카드값이 너무 모자라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또 돈 얘기세요? 한 번도 저희 누나 몸이 괜찮냐고 묻지도 않던 분이 왜 전화하셨나 했더니 카드값이요? 장모님이 쓰신 돈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엄마야? 휴대폰 나 좀 줘봐.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누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돈을 달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길바닥에 나가서 구걸을 하세요.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을 정도로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무렴치한 행동이라고요. 그 와중에 또 제게 은근슬쩍 돈을 요구하던 장모의 전화를 받고 저는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아는 제게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가며 마찬가지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 후 우린 한동안 처가에 아예 가지도 않았고 어차피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가던 누날 간병하고 걱정하느라요. 그리고 누나는 결국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지 5개월 뒤에 하늘로 가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걱정만 끼치다 떠나서 죄송해요. 그래도 재준이랑 올케가 있으니까 저 엄마 걱정은 덜어두고 떠나요. 재준아, 부디 이 누날 대신해서 어머니 잘 모셔주고 올케한테도 잘해줘.
그리고 올케, 너무 가여운 우리 올케, 내 막내 동생, 동생이요? 그럼, 말만 형님 올케지. 우린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 아니었어? 올케는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우리 엄마의 막내딸, 그리고 내 막내 동생이 된 거야. 올케, 그동안 내 옆을 외롭지 않게 지켜줘서 진심으로 날 위해 많이 울어줘서 고마워. 난 그걸로 충분히 위로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말고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랑 내 동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와 저에게 차례로 인사한 뒤 누나는 마지막으로 올케에게 시누이가 아닌 언니로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식을 잃은 누난 나흘간의 혼수 상태에서 결국 깨어나지 못했죠. 그때 아내는 누나를 부여잡고 마치 부모를 영영 잃은 어린애처럼 악다구니까지 쓰며 오열했어요. 형님, 형님, 가지 마세요. 어머니와 전 그런 아내와 더 이상 미동이 없는 누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사실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망연자실한 채 우린 조문객을 맞이하고 누나를 영원히 떠나보냈죠. 그때 장인 장모는 그래도 조문을 와준 반면 처남은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게다가 장모는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자꾸 입술을 달싹였는데 그런 장모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당시의 제겐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 네 누나 집에 가서 천천히 유품 좀 정리하련다. 같이 갈 필요 없어. 그냥 좀 혼자 있고 싶구나. 그때 어머닌 홀로 누나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닌 혼자서 누나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어머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실컷 슬픔을 토해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젠 별이 된 누나와 따로 나누시고 싶은 말이 계셨을지도 모르죠. 그 마음을 헤아렸기에 저와 아내는 어머니를 혼자 보내드린 거예요. 여보, 나 혜진이 좀 재우고 올게. 애가 너무 피곤해하네. 아내는 당시 7살이던 아들을 씻긴 뒤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처럼 지친 아내를 도와야 한다는 걸 머리론 알고 있었지만 너무 슬픔에 잠긴 나머지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어릴 적 쪼그려 앉아 저를 세수시켜주던 누나, 제가 반찬 투정하면 숟가락으로 제 이마를 딱 때리며 키 안 큰다고 혼을 내던 누나 등등 생전 누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누나의 기억은 자꾸 물밀듯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막 아들을 잠재운 아내가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어? 엄마랑 형식이네? 지친 듯 제 옆에 앉으려던 나는 인터폰을 보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의외의 손님에 저 또한 놀라서 드디어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만 해도 전 그래도 두 사람이 절 위로하러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것 말곤 그 상황에 어느 누가 다른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발을 들여놓은 두 사람의 용건은 상상도 못했을 만큼 어이가 없는 것이더군요. 저 박서방, 누님 유산 정리 말이야. 아마 자네가 도맡겠지? 네? 제 눈치를 슬슬 보던 장모는 대뜸 저희 누나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황당해서 되물으면서 보니 처남은 민망한 건 아는지 장모 뒤에 서서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한 번 말을 꺼내니 용기가 생긴 건지 장모는 전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잇더군요. 사돈 천연 이혼해서 다른 가족도 없잖아. 자네랑 안 사돈밖에. 그럼 자네 누나 유산은 자네가 처리할 거 아닌가? 그래서요? 자네 누나가 꽤 능력이 좋아서
혼자서도 제법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았다지? 있지. 어차피 처분할 그 아파트. 우리 아들이 좀 들어가서 살게 해주게. 누굴, 어딜 살게 해요? 왜? 어차피 그 아파트 자네 앞으로 넘어올 거 아닌가. 다 늙은 자네 모친이 그 비싼 아파트를 탐내겠어? 우리 아들 꿈이 혼자서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였다는데 빈 아파트를 놀리는 것보단 훨씬 보람 있는 거 아닌가. 당장 그 아파트 팔고 자네랑 우리 가은이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것도 아니잖아. 믿어지시나요? 두 사람은 이제 막 누나의 장례를 치렀던 제게 누나의 집을 요구하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 엄청난 모렴치에 저와 아내는 경악을 했어요. 하지만 장모는 기죽지 않으려는 듯 턱을 더 치켜들면서 말했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누나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사람한테 누나 집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처남이 저희 누나한테, 아니, 저한테라도 해준 게 대체 뭐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고인의 집에까지 그렇게 군침을 흘려댑니까? 그리고 백수인 처남이 굳이 서울까지 와서 살아야 할 이유는 또 뭔데요?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들어봐. 사돈 처녀 일은 차마 안 됐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살 사람은 또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지내게만 해주면 정말 일도 구하고 성실하게 살아보겠대. 그리고 공짜로 빌려달라는 게 화가 나는 거면 아이 그래 10만 원.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주겠네. 최근 1년간은 자네가 자네 누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우리한테 생일이나 명절에 선물도 용돈도 못 줬지? 그러니까 퉁치는 셈 치고 한 1년은 무상으로 그리고 그 뒤부턴 10만 원씩 어떤가? 10이요? 그래 10. 자네도 우리 집 사정 알지 않나? 10도 우리 기준에선 큰 거야. 뭐 나중에 우리 아들이 돈을 벌게 되면 더 줄 수도 있겠지. 아휴, 이 장모 좀 봐주게.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다 큰 아들 밥 차려주고 뒤시다거리를 해야겠나? 나도 힘들어.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큰 아들내미가 이혼당하고 일도 안 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산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 줄 아나? 진짜 요즘엔 동네 창피해서 집 밖에 나가기도 싫다니까. 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살기라도 해야 우리도 고개 좀 들고 다닐 거 아닌가? 저기 매영, 이건 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영 앞으로 될 그 집에서 살기만 하겠다는 거니까 들어줄 수 있죠?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매영한테 서운했던 거 다 풀기로 했어요. 이 정신 나간 모자가 정말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저희 누나의 영역을 감히 건드릴 생각을 한답니까? 그 와중에 1년 뒤부터 10만 원씩 준다는 얘길 선심 쓰듯이 하는 그들을 보는데 누나를 잃은 슬픔까지 더해져 제 분노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눈에 불을 지피며 무작정 그들의 등을 현관으로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소리쳤죠. 아유 왜 이러나 박서봐. 어? 아직 우리 용건이 다 안 끝났는데 그 용건 절대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우리 집엔 사람 아닌 존재 들여놓을 생각도 없으니까요. 뭐라고?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제 막 가족을 잃은 사람을 찾아와 이런 뻔뻔한 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한테 조의라도 한마디 표했어야죠. 그런데 누나 잃은 사위한테 위로는커녕 뭐요? 집을 내놔? 얼마나 몰상식하며 여길 찾아와 대뜸 그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어차피 누나 집은 어머니께 드릴 거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요. 그리고 난 그쪽들이랑 이제 쳐가고 뭐고 싹 다 인연 끊을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매영,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을 달랬어요. 뭘 어쨌어요. 돈이든 돈가루든 난 아무것도 줄 생각 없으니까 나가라고. 나한테 뭐 맡겨놨어? 이 머리에 똥만 찬 인간들아.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건드려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야 문영 씨,
너 내가 한 번만 더 까불면 더 험한 소리 들을 거라고 했지? 근데 지금 내가 완전히 눈이 돌아서 쌍욕이 아니라 손이 나갈 것 같거든?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누나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마지막 인내심으로 참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네 엄마 데리고 나가. 당장! 아이고 무서워라. 얘 가은아. 박서방 원래 저런 사람이니? 혹시 너한테도 막 손찌검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널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로서 내가 내 사위한테 이 정도 부탁도 못하니? 장모와 처남은 절 보고 잔뜩 겁에 질리더군요. 그 와중에 끝까지 그 집은 포기를 못하겠던지 만만한 제 아내를 보며 또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때론 저보다도 더 저희 누나를 좋아했던 아내의 분노 또한 그동안 처가 식구들에 대한 원망과 더해져 이미 터져버린 후였죠. 아내는 갑자기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오더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머리를 바짝 잘라댔습니다. 놀란 전 아내가 다칠까봐 빠르게 아내를 제압했어요. 아내는 엉망이 된 머리를 하곤 경악한 장모와 처남을 보며 악을 썼죠. 그놈의 낳아준 은혜, 부모 소리 좀 그만해요. 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줬다던 이 손, 이 발, 내 모든 뼈와 살, 이 머리카락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싶었다고요. 이 몸에 엄마랑 아빠가 준 것들이 달려있다는 게 너무 끔찍해서요. 가은아,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남들은 부모만 떠올리면 그렇게 가슴이 아린다는데 난 너무 치가 떨리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 당신들 때문에 늘 기분 상해하는 내 남편한테 미안해서요. 그리고 바보처럼 당신들한테 돈 뜯기고 산 날 감싸 안아주고 진짜 형제 부모처럼 사랑해준 사람들이 바로 제 시어머니랑 형님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 형님 집까지 넘봐요? 난 내 남편처럼 두 번 다시 엄마랑 아빠 볼 생각도 없고 당연히 형식이 쟤랑도 인연 끊을 거예요. 나 여기서 더 눈 도는 꼴 보여줘요? 같이 작두라도 타볼까요? 그럼 나갈래요? 네? 아내는 정말 접신이라도 한 사람처럼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악을 질렀습니다. 그 무서운 광경에 장모와 처남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동안 전 아내가 더 흥분해 다치기라도 할까봐 계속해서 아내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었죠. 그들이 사라지자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제 품에 안겨 이젠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죠. 난, 난 왜 대체 저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미안해, 여보. 그리고 나 우리 형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괜찮아, 여보. 우리 누난 당신 편에 서서 화를 내줬으면 내줬지. 당신한테 언짢아 하진 않았을 사람인 거 알잖아. 그래서 더 죄송한 거야. 어떻게 내 친부모 친남매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마음 약하답시고 저 사람들 끊어내지 못했던 게 애초에 잘못이었던 거야. 결국 내가 형님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가 친정 식구들한테 화만 냈지 모지게 인연을 끊어내지 못해 미안해. 이젠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가족 안 할 거야.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나 이젠 진짜 내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들 그리고 어머님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저런 욕심 많은 빈대들 이젠 나도 지긋지긋해.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스스로 머리카락까지 자르며 괴성을 질러댔겠습니까? 저는 아내를 달래며 제 누나를 모욕하고 아내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분노를 한 번 더 곱씹었어요. 그리곤 두 번 다시 그 인간들을 상종조차 안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죠. 그 이후 저와 아내는 처가와 정말 인연을 끊었어요. 장인이라는 사람은 기껏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사과도 아닌 이거였죠. 가족끼리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나? 자넨 정말 냉정한 사람이야. 가족도 가족 나름이죠. 그리고 이제 저랑 집사람은 더는 그쪽들 가족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한테 바라지 말고 이렇게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정도면 그래도 알아들을 만큼 잘 잘라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장모는 한 번씩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댔어요. 그나마 우리가
명절이나 생일마다 주던 용돈이라도 아쉬웠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모르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라고, 우리가 말도 듣지 않고 끊어버리니 그 번호들로 문자를 보내댄 거죠. 박서방, 명절인데 이번에도 안 올 겐가? 그땐 우리가 미안했네. 에휴, 그런데 형식이만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어쩌나. 저기, 그 집을 정 빌려주기 싫으면 우리 형식이한테 방이라도 하나 얻어주면 안 될까? 박서방, 생일인데 용돈 하나 건네주는 자식이 없으니 너무 외롭고 쓸쓸하네. 아직 마음 안 풀렸나? 그래도 장모 생일인데 한 3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안 될까? 그 한심한 문자들을 우린 전부 무시하는 중입니다.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인 걸 문자에도 드러나 있듯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린 앞으로도 처가와 다시 연락하고 살 생각이 없고 그저 모르는 남처럼 살아갈 생각이에요. 아내는 키워준 값을 갚을 만큼 갚았고 무엇보다 우린 누나를 우습게 한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말이죠. 한편 누나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린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전처럼 잠깐씩이 아니라 어머니 나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합가를 하셨죠. 저와 함께 특히 아내가 먼저 간곡히 부탁드린 덕분에요. 어머님, 우린 형님을 보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가족과는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요.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발요, 어머님. 어머니도 누나의 일로 느낀 바가 있으셨던 모양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거듭 거절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부탁을 수락해 주신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지금 우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저도 한다고 하지만 아는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공원 산책도 하고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한다며 생전 안 가보던 네일샵도 예약해서 어머니와 함께 관리를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혼자 보내면 절대 안 간다고 하실 테니 자신도 같이 가야 한다면서요. 손톱 발톱 관리하는데 몇만 원씩이나 든다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사치냐, 어? 어머님 평생 자식들 위해서 고기 만지고 사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한 어머님 손이랑 발도 이젠 좀 호사를 누리게 해줘요. 네? 어머님 무슨 낭비냐고 펄쩍 뛰다가도 내심 좋으셨는지 완성된 손톱과 발톱을 보며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위하던 아내와 제 노력, 그리고 저희 아들의 재롱을 보며 어머니 누나를 떠나보낸 후 잃었던 웃음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아내와 어머니의 뒤를 따라 산책을 하곤 합니다. 가끔 네일샵에 멀뚱멀뚱 앉아 아들과 함께 구경도 하죠.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저 사이에 누나도 함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괜히 붉어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추곤 합니다. 전 앞으로 누나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고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아내, 아들에게 헌신하는 가장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가족을 끊어낸 뒤 큰 상처를 입었을 아내를 특히 보듬어 주면서요. 그런 절 보고 내 동생 참 기특하다며 분명 하늘에서 누나가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발 자식을 공짜 ATM 기기처럼 여기지 말라는 부탁을 많은 분께 드리고 싶어서랍니다. 물론 키워주신 은혜를 자식이 갚는 건 옳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엔 물론 제 천왕 같은 답이 없는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에서 우러났기에 능동적으로 효도를 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제 장인 장모처럼 지나친 효도 강요로 자식을 괴롭힌다면 그 불행은 자식뿐 아니라 부모인 자신들에게까지 돌아간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모든 도리를 접어버리면 아쉬운 건 자신들일 테니까요. 그러니 도리를 주고받는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모두가 행복한 법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해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